그러면은 라운드 4로 이 대권 구도입니다. 지금 이제 대선 주자에서 한명하게 달라진 게 지금 이재명 일강 구도가 됐어요.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이재명 지사가 상당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흘러갔다. 그리고 그 국면을 본인 스스로의 정치적인 특장을 잘 활용을 해서 잘 그걸 갖다가 자기 걸로 소화하고 있다. 그 두 개가 맞아떨어진 결과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상황이 환경이 네, 환경이 요구하고 있고. 본인이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재명 지사가 상당히 그 옛날 성남시장 할 때도 보면 무상교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소위 말하는 이 지금 복지 체제의 새로운 완전히 그 패러다임의 전환 이런 걸 통해서 상당히 어필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코로나라는 사태가 딱 터지면서 소위 본인이 들고 나왔던 기본소득 이 부분이 결국은 재난지원금으로 이 보편적 재난지원금 1차 지원금으로 하면서 아 이재명의 정책이 상당히 이게 진짜 실현 가능할 수 있구나는 상당히 희망을 줬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기본소득 조치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의 목소리는 높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발등에 불이 지금 민생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고 지금 먹고 사는 것이 막막한 상황에 있어서는 기본소득이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네 라는 걸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소위 말하는 인공지능 AI로 대표되는 그러한 그 신문무에 의해서 인간의 일자리가 계속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뭔가 궁극적인 해결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먼저 앞서간 측면이 있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실현 가능성을 일단 차치하고서라도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을 이슈를 먼저 선점했고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견제하는 목소리들이 오히려 이재명을 더 돋보이게 하는 그러한 부분이 결국은 지금 독주세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정치인들이 대선주를 포함해서 여야 가릴 것 없이 공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하고 또 국민들이 받아들인 정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르죠.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어떤 이 국정운영 뭐 이런 부분들에서 기본소득이 좀 미래의 리더십을 좀 이렇게 느끼게 해주는 뭐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부터 먼저 이야기하고 참고로 예. 마침 이번에 팔리뉴스하고 한길리서치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20일부터 23일까지 1,01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응답률은 5.3%고 유선 20%, 무선 80, 전화면제 30.7, ARS 69.3 혼용 방식입니다. 나머지는 선관위 홈페이지 참조하시고요.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차기 대권 주자에 대한 지지율이 좀 주목할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 지사 이야기니까 민주당 지지율 지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에 민주당 후보 중에서 누가 책임자냐라고 하니 이재명은 32.1%입니다. 다음 이낙연 16.6%고 정세균 6.1%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2주 전에 조사했을 때는 심상정을 포함해서 여권으로 물었고, 이번에는 심상정을 빼고 민주당만 물었습니다. 심상정 지지율이 뭐 2.몇 프로 나왔으니까 제가 볼 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2주 전에 비해서 세 사람 다 지지율이 다 올랐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가 하면은 민주당 내 대권 레이스는 제3 후보보다도 이 세 사람 위주로 더 좁혀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두고 이재명 후보의 지사의 지지율이 전보다 29%에 대고 32.1%로 더 탄력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당내에서 놓고 본다면은 탄력을 받고 있고요. 이낙연 지사도 저기 대표도 전번달에 비해서 소폭 상승했고, 재밌는 거는 정세균 총리가 전번 2주 전에 5.1%로 처음 5%를 넘었었는데 이번에 6.2%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 정세균 총리의 지지율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봐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여야 후보를 같이 포함해서 물어보니 조금 뭔가가 조금 다른 조짐을 좀 보인다는 거죠. 자, 이번 주에 이번에 조사를 했을 때 이재명 지사는 2주 전에 27.3에서 27.0으로 그냥 현상 유지 정도가 되네요.
반면 윤석열은 20.3이 되고 18%로 한 2.3포인트 떨어졌고, 이낙연은 13이 되고 13.9로 1.9%가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 홍준표와 여기 정세균 후보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사실 5분 조사 기간 중에 제일 크게 논쟁이 벌어졌던 게 여권 후보들 간에는 재난지원금, 기초소득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여권 내에서는 제가 볼 때 이재명한테 유리하게 작용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국민 전체로 놓고 본다면은 그것이 유리하게 작용했을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이 지표상으로는 항보이니까. 그리고 다른 후보들이 보면은 윤석열의 지지율의 하락은 제가 볼 때는 홍준표 지지율로 연관이 된 것 같고요. 이 두 사람은 미미하게 올라왔는데, 어찌됐든 이낙연은 사실 전번주에 조금 2주 전에 좀 떨어졌는데 그 이전 수준으로 회복을 했고, 역시 여기서도 좀 재미있는 부분은 정세균 후보가 여야 전체에서도 5.8%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지지율을 5%를 마예백이라고 표현하는데, 뭐 이후에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세균 총리는 이후에 5% 지지율을 계속 유지를 하면은 본격적인 대권 레이스에 뛰어들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저는 전적으로 지금 봤을 때 이재명의 지지 부분에서는 외부 변수가 없이 내버려 둔다면 야권의 후보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대한민국의 총리라는 부분이 정권에 의해서 인위적 가공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총리 출신들이 올라가기가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뭔가 이재명의 지지율이 전체 지지율 여야를 합쳤을 때 30% 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스스로 일정하게 지지의 확정에 한계가 있는 것도 지금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재명 스스로. 그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칼라가 열렬한 지지를 받는 층도 있지만은 어떤 진영에서는 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거 있다고 보는데, 과연 그러면 문 정권이 친문 백개문들이 이재명을 대선 후보로 만들겠느냐라고 봤을 때 현재까지의 그들의 논리적 일관성으로 보면 저는 안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후보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고, 만약에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차라리 어차피 지금 이 패배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국민의힘당에다가 개헌하자고 던져서 여야가 합의하면 개헌되는데 지금만큼 개헌하기 좋은 여건이 있는 때가 없죠. 그래서 이재명의 지지율이 지금 이제 저 정도에서 만약에 더 높아진다면 여권의 경보가 올 거고, 그 경보가 어떤 방식으로 나갈 거냐. 힘이 빠지기 전에 어떤 힌트로든 이재명을 견제하는 일들이 시작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문 정권이 이재명을 밀어주고 인정해주고 해서 마치 이 전적 대통령이 힘이 있을 것 같지만 가면 갈수록 힘이 빠져서 나중에 무기력하게 상황을 좀 이렇게 그냥 따르는 이런 적어도 없지 않겠느냐. 문 정권 성격으로 봐서는. 그래서 문 정권과 이재명의 관계는 여권 내부에서의 교통 준비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낙연 당대표가 언제쯤 다시 좀 반등의 기회를 잡을 것이냐. 그 점이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데, 지난 19일 날 민주당 지도부 청와대 아마 전당대회 치르고 나서 처음 이 지도부들을 갖다가 청와대에 초청했답니다. 거기서 이낙연 대표한테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덕담을 최고치를 다했다. 역대 가장 좋은 성과를 낸 당정청이다. 이 대표를 중심으로 당을 잘 이끌어줘서 감사하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 측근들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정한 거 아니냐, 결심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이것저것에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하여간에 이낙연 대표한테는 다른 어떤 대선 후보보다도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보궐선거를 이기게 되면은 어쨌든 그 부분에 그 가장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낙연 대표다. 자기가 당대표로서 후보 선출 과정과 공약이라든지 실제 선거전에서도 이제 그 3월 초에 이렇게 당대표를 그만두게 되니까 뭐 홀로 날지 않겠습니까? 재보선 현장들을. 그래서 그러면서 그 국가 발전 전략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고 2월 국회도 그렇고 이 개혁적 입법에 대한 성과와 함께 신복지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 상생연대 3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주도해 나가는 모습 속에서 좀 이 정책 리더십을 갖다가 보여줘 나가고 뭐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이 반등할 수 있는 기회는 저는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이재명 지사한테 좀 뭔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좀 부족하다 하는 부분들은 국민들한테 쏟아내는 또 국민들이 공감해내는 이런 부분들이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예, 신복지 체계를 이야기했는데도 그 반향이 거의 없어요. 반향이. 그래서 예, 그러면서 이제 몇 개 정책에 대해서는 이제 재난지원금이나 기본소득에서는 좀 각을 이렇게 세우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저는 오히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와 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제대로 어드바이스 하는 당대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환희 장관 같은 경우는 다시 재고를 하셔야 된다, 뭐 어쩌다, 뭐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했더라면은 그거는 좀 다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남은 기간이 지금 뭐 한 보름 정도 남았나요? 예, 남은 기간인데 하여간에 지금 뭐 그렇게 하기는 이미 시기는 다 지나간 것 같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국회에서 입법 성과와 새로운 어떤 정책 대안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저는 오늘이 지금 23일이죠. 23일 오늘 이재명 지사가 또 내놓은 안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협회가 의료법 개정안 반발을 해가지고 지금 파업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간호사를 비롯해서 다른 그러니까 의료인들이 그러니까 이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주사 예방 주사도 놓고 이 자체 그 개체 검진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걸 딱 던졌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역시 이재명답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그 백신 접종이 막 시작되려고 하는데 의사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이 파업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적인 이 뭐랄까요 분노 이런 것들이 높은데 이런 대목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치고 놓은 사람이 이재명이고 그냥 단순하게 의협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대안을 했다는 거죠. 그럼 간호사람들에게 그럼 주사 놓게 하자.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 이런 대목들이 이런 정치적 순발력이 이낙연 대표한테 없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두 사람의 차이를 상당히 가로지르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일종의 그러니까 그럼 간호사한테도 그러면 주사 놓게 하자. 그것이 일종의 그러니까 의료 포퓰리즘이라는 용어는 듣지만 자기는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면 나는 국민 생명 지킴이야. 그런 거 좀 간단히 뛰어넘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가면서 계속 이슈를 몰아간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것이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지사의 제안 자체가 저는 뭐 그 바람직하다고는 보지는 않지만 이런 정치적 기회가 왔을 때 이걸 물고 늘어지고 이슈 만들고 끌어가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진짜 탁월하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물론 한국 정치에 있어서 상당히 위험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이 대권 레이스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무시 못할 변수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낙연 대표가 어떻게 그러면 자기가 이걸 갖다 극복할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 요즘 좀 부진하지만 골프계 여왕으로 등장했던 그 박성현 후보의 별명이 남달라랍니다. 남달라. 다른 선수하고는 어쨌든 뭐든지 좀 달랐다 이러는데 정말 이재명 지사는 그 남다르네요.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낙연 대표가 그
의사협회 조직 이기주의에 대해서 비판은 한 걸로. 근데 국민들이 그걸 몰라요. 예, 예, 저는 이제 그렇게 들었는데 그걸 공감대가 네. 그 반향이 이렇게 이 크지 않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딱 대안을 제시했네요. 이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냥 순발력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정말 국민을 늘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해법을 갖다가 계속 그런 아이디어들이 넘쳐나는 건지. 근데 사실 말씀하신 간호사가 주사 놓는 거는 저는 뭐 살아오면서 동네 병원에서는 간호사한테 주사 맞았지 의사한테 주사 맞은 적이 없거든요. 의료법상으로는 의사가 처방전을 내려주고 그래야 이제 감시하에 감독하에 하는 건데 그것이 이제 근데 일반 사람들은 다 간호사 주사 놓는 거 맞잖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절묘하게 자기 정치적 그걸로 딱 만들어 간다는 거. 이게 참 탁월하다. 맞습니다. 예. 근데 하나 세법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런 탁월함이 사실은 DJ보다는 YS가 뛰어났어요. 네. 뛰어났는데 YS가 막판에 왜 무너졌을까요? 매번 계획 하나하나가 참 절묘했죠. 지금 개념 뭐부터 시작해서 뭐 하나의 문제, 뭐 역사 바로 세우기, 금융실명, 뭐 기발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면은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런 논쟁이 한 번 한 번 벌어질 때마다 외연이 확장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논쟁에서 결정적으로 타격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각이 떨어져 나가시 조금씩 매번 논쟁에서 떨어져 나가지 이미 지지자들은 다 지지하고 있어요. 그 논쟁이 떨어져 나가다 보니까 나중에 YS 막판에 가보니까 지지율이 남는 게 이만한 파이가 요 손바닥만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지금 이것이 신박하고 굉장히 정치적 감각이 있는 건 맞는데 과연 저것이 파이를 키우는 전략인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에요. 이 과정에서 아마 절대적으로 의사 집단들은 돌아서 버릴 겁니다. 한 번씩 논쟁에 벌일 때마다 그런 집단이 하나씩 발생한다는 거죠. 왜냐? 굉장히 센세이셔널하기 위해서는 뭔가 하나의 집단을 적폐 집단 내지는 희생양을 삼아야 돼요. 항상 이재명의 확보는 그런 식이에요. 그런 또 양면성이 있네요. 그렇죠. 네. YS가 왜 무너졌는지 잘 보셔야 돼요. 네. 소장님. 제가 볼 때 여권에서 지금 질문에 대한 아까 방위 다른 사람이 도덕성이나 전문성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장관을 뗐다. 자 이거는 뭐 어쨌든 충성도가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말기로 가면서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신현수 사태가 일어났을 때도 그냥 신현수를 나무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경향신문 같은 데는 신현수가 마치 불법 정리하는 듯이 기사까지 단독으로 하고 이렇게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보면서 결국은 정권의 충성도라는 부분을 가리고 따지다가 이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한 벼락 맞는 일이 한번 생기면 확 그냥 지지율이 떨어져 버리면서 이 통치에 있어서의 한마디로 뭐라고 할까요?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갑자기 상실해져 버리는 일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박근혜 때는 옆에 딱 붙어서 달랑달랑 거리는 사람은 없었나요? 그것보다는 상당히 이 폭이나 깊이는 조금 더 많다 하지만은 어차피 달랑이들이 30명이나 300명이나 그게 이 나중에 위기가 왔을 때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권은 지금 정치를 상식적으로 해가는 부분을 좀 배워야 되고 그런데 매사를 갖다가 지금 매친님이 좀 공작하고 기획해서 가는 부분이 이제 체화되어 있는데 이것이 진보라거나 사회 발전이거나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런 부분에 대한 국민의 염증이나 환멸이 머지않은 순간에 저는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럴 때는 아무런 공작이니 계획이니가 다 필요 없는 순간이 한순간에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이 자생력이 이제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때 어느 정도는 이재명 같은 류의 정치인이 자생력이 있겠지만은 오히려 문정권이 만약에 실패로 규정되면 이재명 부분이 그 대안이 되기도 어려울 거다. 같이 망해갈 거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 정치를 할 때 너무 저렇게 완전히 딱 돋보이는 계산을 하는 식의 정치를 하는데 저런 것이 국민들한테 지지받을 수 있는 대안이 되겠느냐. 그래서 적어도 야권 내부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오히려 이재명이 나오면 나중에 상대 대선 후보 나온 사람이 좀 편할 수 있는 소지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약간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아까 우리 한길홍 소장님이 그 여권 대선 구도는 이재명 이낙연에 이어서 정세균 총리가 좀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 이러는데, 정세균 총리 대통령 빼고는 다 해본 네. 사람으로서 자질 면에서는 다들 인정하는데, 이분 역시 국민들에 대한 어떤 반향, 국민들의 어떤 그 지지도가 이렇게 뜨지 않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제 5%는 돌파한 것 같아요. 일단 뭐 정세균 총리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저평가 우량주 같은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 문제는 이 지금 앞으로 그러니까 이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도 미래 가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뭔가 뜰 것 같지가 않다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세균 총리를 바라보는 하나의 시각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앞으로 지금 지금 이낙연 대표가 앞서 뭐 우리 그러니까 김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서울시장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장을 비롯한 이 4월 재보선의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이낙연 대표가 대선 주자로서 상당히 가능성이 사라졌을 때 그 대안으로는 아마 제 첫 번째로 꼽히는 인물이 정세균 총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세균 총리가 사실은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의 경쟁력도 있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만약 이낙연 대표가 대선 가능성이 무너졌을 때 그때 이재명의 독주세가 이재명 대세론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정세균 총리가 따라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바로 그런 우려들 때문에 지금 이 임종석을 비롯해서 이 여권 내에서 이재명에 대한 견제구가 나온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사실은 지금 뭐 이낙연, 정세균, 임종석 이 사람들이 지금 이분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지금 이재명 지사에 날리는 견제구는 쉽게 말해 포퓰리즘이죠. 앞서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사실은 YS 때의 그런 상당히 편가르기 약간 어느 특정 직역을 갖다가 자기 편 따돌림시키는 그런 부분들처럼 삐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이재명의 정치적 고립을 노리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또 특히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지금 이재명 지사한테 낙인을 찍게 하는데 뭐냐면 우리 옛날에 그런 표현 썼잖아요. 싸가지 없는 진보. 일종의 그러니까 싸가지가 없다는 이야기도 한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 하느냐. 정치인에게 더 중요한, 정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과 태도라는 부분이 일종의 이재명 지사가 그런 부분이 갖고 있다. 그렇게 일종의 이제 프레임을 찍는 건데 그 이야기 자체는 그만큼 이재명의 그 독주세가 상당히 좀 견고하다는 뜻인데 문제는 이러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재명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 이상 이 정세균 총리가 후발주자로서 과연 이낙연 대표의 공백을 그러니까 딛고 일어설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간상으로 상당히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한 달 뒤에 이렇게 있을 그런 서울 부산 재보선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대선 후보도 이재명 지사가 1강을 넘어서서 대서동으로 갈지, 이낙연 대표와 정세균 대표가 새로운 반등의 기회를 잡을지, 이게 봐야 되는데, 하나만 좀 민주당에 더 짚었으면 좋겠는데, 대선 후보 확정 시점, 연기론이 솔솔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당 지도부는 전부 다 부인했죠, 이게. 그런데 실제로 국민들이 그동안은 우리가 대통령 선거가 겨울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 봄만 돼도 이렇게 뭐 하다도 그런 일정이 빠르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지난번에 5월 9일날 선거가 있었고 인수위 2달을 치면 3월 9일날 내년 대선이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은 당원에서 180일 전에 후보를 뽑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6개월 조금 더 남았어요. 이게 굉장히 가까이 온 거죠. 예, 저는 체감은 별로 없는데 대선 후보 결정이 굉장히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 내에서는 저쪽 국민의힘은 120일 전으로 돼 있는데 2달 전에 미리 후보 뽑아서 하자마자 될 일이냐 이래서 왔는데, 그 당원은 지도부에서는 현재는 그 변경 불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그거는 이제 뭐 법이라는 게 항상 지켜야 되는 거고 바꾸기 어렵다는 걸 보는데, 야권의 상황을 감안하면은 유동 제기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가장 큰 변수는 야권은 제가 볼 때 윤석열 그 임기가 끝났을 때 어떻게 행보를 취하느냐. 그것이 8월 달에 등장할 텐데
여권 입장에서도 상대방 패를 보고 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일찍이 후보를 정한다는 것은 그쪽에도 전략가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내가 아마 볼 때는 민주당은 대권 후보를 정하는 기기가 좀 늦어지지 않을까. 뭐 당원이 바꾸면 되는 거니까요. 불가피하다 연기가. 네, 이번에 현실적으로 불가피할 겁니다. 우리 차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지난번에 그러니까 이번에 그 재보선 관련해서 후보 내느냐 마느냐 그거 당원 투표로 바꿨지 않습니까? 네, 전당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당원이 원하면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데 결국은 아마 지금 이번 4월 보선 결과에 의해서 상당히 만약에 그 야권이 승리했을 경우에는 야권 나름대로 재편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물리적으로 후보 선수를 뒤로 밀어줄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이라면 여당만 별 후보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야권이 승리할 경우에는 결국 여당 자체 내의 여권 내에도 재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아마 이 지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근데 문제는 이 지금 독주실을 갖고 있는 이재명 쪽에서는 상당히 그 반발하겠죠. 그러나 본인이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그 이낙연 대표로 대표되는 이 지금 현 체제가 재보선이 졌을 경우에는 본인이 상대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무조건 그러니까 현재 룰대로 가자고 이야기하기에는 오히려 정치적 욕심쟁이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도 이재명 입장에서도 무조건 그러니까 기존 일정을 고수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저도 좀 연기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보선 결과에 영향을 받겠지만 예. 어쨌든 이런저런 결과든 간에 재보선 연기가 불가피할 수 있다. 재보선이 아니고 그러니까 후보 아니, 결정이 후보 결정. 시점이 연기될 수 있다. 상수는 이걸 이제 해야 되는데 11월로 뭐 연기하자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예. 이번에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서 만약에 야권이 지게 되면 제가 볼 때 김종인 체제가 와야 될 거고 야권 내부가 상당히 분열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혼란한 상황이 전개될 거고 여권은 아마 내년 대선을 이길 확률이 한 80~90%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된다면 이재명 입장에서는 좀 불리해진다. 문재인의 그립이 이제 말까지도 강하게 되어간다라는 부분이 생길 거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11월 달로 넘어갈 거고 만약에 두 군데 다 야권이 이기는 일이 발생을 했다 한다면 제가 볼 때 여권에서는 큰 충격이 이르게 되겠죠. 그러면 현재 뭐 대개군이나 여권에 둘러싸고 있는 핵심들의 힘이 좀 무너질 거고 아마 이재명도 서서히 자기가 이제 야권을 흔들면서 자기 페이스대로 갖고 가는 부분을 할 수 있고 실제 뭐 친문 쪽에서 이재명을 제거한다거나 뭐 없앤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동력도 무너지면서 이재명 쪽으로 급속히 지금 여권도 재편돼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 야당인 국민의 힘이 이번 선거를 이겨야 되겠다는 의지가 강한 거냐, 문이 강한 거냐고 봤을 때 문 쪽이 더 강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시장 선거에서 여권이 이기게 되면 모든 어떤 일정이나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권의 권력 핵심의 뜻대로 흘러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권력 핵심의 뜻은 뭐 일정 연기하게 된다. 연기하고 시간 충분히 가지고 다양한 변수를 알겠습니다. 그 야권으로 좀 바라보겠습니다. 야권은 그 조사에서도 드러났지만 윤석열이 지지세가 하락하고 있지만 그래도 야권 내에서는 그 1위고요. 계속 고수하고 있고 홍준표 그 의원이 조금 완만한 상승 추세인데 사실상은 야권의 대선 후보는 여전히 부재상은 지속되고 있다 이래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방 그 우리 차 교수는 한수함도 이야기했지만 이 재보선의 결과가 상당히 이후의 정치 일정에 중요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야권이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특히 서울시장 선거를 이기면 이기는 대로, 지면 지는 대로 야권 전개 개편은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야권이 이기게 되면 아마 김종인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시도가 더 되겠죠. 이제 본격적인 당대표 선거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자기가 킹메이커라고 하게 하면서요. 실제로 그 어려운 선거를 이겼다면서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도 크다고 봐요.
근데 야권이 지게 되면 아마 야권발 개헌 세력들이 지금 이제 튀어나와서 이제 우리는 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게 이제 여권을 설득해서 개헌을 하자. 그래서 김무성 등 지금 그 이재호 이 친위 개헌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또 지금 야권에 영향을 미치려고 할 거고, 또 일부는 뭐 충청도 세력은 저 윤석열에게 줄을 서려고 또 당이 깨질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 야당이 좀 나중에 뭐 이 대선 마지막에 가서는 합쳐질지 모르지만 상당히 분열을 하면서 각자 도생할 가능성이 있다. 질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이후 전문가도 야권이 이긴다 진다는 기준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야권이 이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서울시장 후보를 야권이라고 했을 때 지금 국민의힘 기준, 국민의힘이 이긴다고 한다면은 국민의힘 후보가 본선에 가서 이겨야 돼요.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가 야권 경선에서 탈락하고 뭐 안철수가 가서 이기든 지든 이래 돼버리면 사실상 국민의힘은 패배가 돼버려요. 설사 부산시장 정도를 하나를 이긴다 손치더라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비중은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상 서울시장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느냐, 국민의힘이 이긴다라고 한다는 것은 국민의힘 후보가 가서 본선에 이기는 거고,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힘을 받고 현 체제로 다음 대선까지 가려고 하겠죠. 그러나 만에 하나 안철수와의 야권 단일화에서 패배를 해버리면은 선거도 가기 전에 당에서 제가 볼 때는 동료가 일어날 수가 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안철수가 단일화가 된다면, 단일화가 된 안철수가 서울시장에 만에 하나 된다면 뭐 어떻게 보면 외현상 야권의 승리이지만 주도권이 야권의 주도권을 상태로 역시 이후에 선거 이후에 이 국민의힘 중심, 야권 보수 중심의 어떤 그런 힘은 점진적으로 소멸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우리 차 교수님. 저는 뭐 일단 한 세 가지 변수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 서울시장 고선 변수입니다. 앞서 말씀들 하셨지만 만약에 지금 그 이게 서울시장 고선에서 야권이 승리할 경우, 그 지금 야권이 승리할 경우로 우리가 봤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현재의 지지율 추이를 보면 안철수 쪽으로 단일화돼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과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승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러면 예를 들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일단 우리가 힘을 보태줘서 됐기 때문에, 그러고 지금 이 단일화를 사실 주도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정치적 지분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러면서 김종인 대표가 내가 계속 킹메이커를 할 거야 라고 우길 경우, 그럴 경우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면 안철수가 당선이 되고 난 뒤에, 안철수는 어차피 서울시장이 되면 사실은 이 판을 주도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제어할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승리 이후에, 야권 승리하고 안철수로 승리하고 난 이후에 그러면 과연 국민의힘 중심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안철수가 될 경우에는 예를 들면 제3시대 중심으로 해서 해체모여가 될 것인데, 이때 국민의힘이 어떻게 태도를 놓을 것이냐.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지금 침묵하고 있는 이 적지 않은 의원들이 이렇게 김종인 카드를 내버리고 그럼 새로운 하나의 해체모여식으로 가자, 우리 기득권도 포기할 수 있겠다는 식으로 간다. 이 부분이 지금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사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변수죠. 윤석열 변수인데, 윤석열 지난번 추경 갈등 때는 상당히 지지율 1위까지 나왔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지금 뉴스의 관심이 초점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조금 떨어져 있는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여전히 15%를 그러니까 지금 넘나든다는 것 자체는 일대기에 보면 이 대권의 상수로 지금 이 자리 잡았다는 한 것인데, 자릿수까지 떨어진 조사도 나오고. 하나를 조사됐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만약에 7월 이후에 본인이 진짜 대선에 뛰어들 경우에는 그 파급 효과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 문제는 윤석열이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가치와 비전을 보여주느냐, 이것도 하나의 좌우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기존에 지금 묵힌 후보들이죠. 묵은지 후보들인 홍준표, 유승민,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홍준표 같은 경우 아직까지 지금 국민의힘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지금 어떤 식으로든 주도권을
어떻게 잡아갈 것이냐, 그리고 유승민 입장에서 원외라는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지금 이 세 가지 변수가 이거 앞으로 원희룡도 있잖아요. 원희룡. 저는 원희룡은 솔직히 그렇습니까? 네. 예. 그 하여튼 야권이 금방 이야기하신 대로 뭐 이 재보선, 윤석열 그리고 묵은지 이 후보들 이렇게 세 가지를 이런 변수에 따라서 아마 야권이 움직임이 드러날 것이다 이랬는데 어쨌든 야권이 이제 승리를 했더라도 안철수 후보 단일화로 승리를 했을 때는 국민의힘은 좀 찝찝한 게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당에 무슨 이렇게 변화를 갖다가 이렇게 촉구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졌을 경우에는 한 주장 말 맞다나 어떤 대안을 생각해야 된다. 이게 이대로 대통령 선거를 가서 또 지는 이런 상황이 이렇게 명확하다면, 명확 가능하다면 또 다른 선택을 이렇게 하는 정치 세력화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정계 개편을 이야기한 것은 지든 이기든 간에 중요한 거는 대선 승리이기 때문에 대선 승리를 위해서 이전에 기존의 보수가 아니라 정말 새로운 보수의 어떤 지난 총선 전에 보수 통합은 있었지만 실제로 그건 뭐 이렇게 너무나 제한적인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어떤 면에서는 말로만 반문연합이 아니라 반문연대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진중권 교수 같은 친구가 이렇게 대선 캠프의 대변인이 되는 보수 대선 후보의 캠프의 대변인이 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변화, 예를 들면은 이 보수 세력이 그러한 정계 대개편, 우리 황장조 소장님도 뭐 거기에서 함께 정책 전문가로 일하는. 나는 내가 당을 만들고 있는데. 아니, 그 당들이 이제 다 모인 걸 이제 저는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허접한 수구더라고. 이 허접한 수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DNA가 과연 바뀔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이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내년 대선 승부를 결정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이든 외교 전략이 이제 가동됐어요. 여기서 한 말씀들만 이렇게 하시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 소장님 이야기하시죠. 네, 지금 뭐 전체적으로 보면 바이든 쪽에서 이제 이 문 정권이 굉장히 로비하고 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들의 이 바이든이 다시 미국이 이제 이 정상적인 이 외교 세계로 복귀를 했는데 한국이 미국 편에 서라. 특히 중국 호위 전략을 더 강화해 가고 있고 또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이 먼저 승리를 보이지 않으면 현상을 지속시키겠다라고 가면서 뭐 코드라든지 민주주의 서밋 뭐 이런 부분에 한국이 들어와서 명확하게 동맹인지 정체성을 분명히 해라는 게 블링컨이나 오스틴 이 양쪽 국무국방 양쪽으로 또 오고 있어요. 일본하고 관계가 우리는 매우 중요한데 너네들 일본하고 관계를 정립하지 않으면 우리하고 같이 갈 생각하지 마라. 이런 정도까지 오니까 얼마 전에 청와대 서훈 정의용 등이 미국에 통화를 하면서 슬리반하고 이제 블링컨하고 일본이 도저히 우리하고 잘 안 된다. 전화도 안 받는다. 뭐 이렇게 말을 했대요. 초장이 굉장히 꼬이고 있다. 그래서 꼬이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현실을 인식해서 일단 비핵화에 집중을 두기보다는 미국부터 먼저 달래고 이렇게 맞추고 가는 쪽으로 선회하지 않으면 미국하고의 관계에서 굉장히 쉽지 않은 현상이 나타날 거다. 초반에 바이든 정권을 상당히 오판했다 이렇게 봅니다.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바이든, 트럼프 기본적인 전략은 이 바이든이 그대로 승계를 했기 때문에 디커플링이라든가 이중 큰 틀에서의 어떤 대립하는 과정에서 디커플링 이 전략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단 전술이 바뀐다는 거죠. 바이든에 와서 보편적 가치와 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옥죄어가는 이런 전략을 쓰는데 이거는 트럼프의 어떤 지도자 중심 단독 플레이하는 그런 방식하고는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미중 문제, 남북 문제도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도 지금 여기서 내세우는 바이든이 내세우는 보편적 가치는 중국이나 북한의 지도자가 바뀌지 않으면 쉽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치 국면이 풀릴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 남북관계 이 문제는
그런 상황이 되고 현재의 어떤 이런 악화되어 있는 이 관계가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조급하게 새로운 뭐 선택할 수는 없다고 보고, 제가 볼 때는 좀 길게 보고, 길게 보고 내부 역량이나 국민적 역량, 국가적 정책 차원에 되고 검토를 하면서 되게 길게 보고 가야 맞다 이렇게 봅니다. 예, 최 교수님. 일단 뭐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일단 다자주의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미국이 그동안에 그러니까 지금 그 동맹이라는 가치를 무시했던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동맹이라는 기반 하에서 다자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가치들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호응할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뭐 다자주의라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 동맹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동맹을 오히려 강화한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관도 그러니까 낙관도 건물이지만 충분히 이게 동맹 강화라는 부분을 충분히 지렛대로 이용한다고 한다면 한반도 상황을 좀 더 그러니까 좋게 호전시킬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당장 뭐 바이든 행정부가 북핵 정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 재검토 중이라는 말만 하고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는 하고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전면적인 북한과의 대결 국면으로 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지금 김정은도 지금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을 상당히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이 그러니까 모험주의로 나가지만 않는다면 저는 충분히 대화의 가능성 그리고 이 지금 나름대로 평화적인 해법의 물꼬는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단 하나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금 1년 조금 더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좀 대북 정책에 있어서 성과를 내서 이걸 지렛대에서 정권 재창출을 한번 해보겠다는 그러한 조급함, 성과에 집착하는 그러한 식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 지금 당장은 1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현재의 지금 상황 정도를 잘 관리를 하면서 이 상황이 악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음 정권에게 넘겨주는 그러한 운영의 묘를 좀 발휘할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2007년도에 14 정상회담이 정말 그때 놀라웠는데 뭐 제가 정보가 없어서 그런 진행된 과정을 몰랐겠지만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국정 지지도 떨어지는 가운데서 마지막 해에 정상회담을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 정상회담을 했어요. 물론 정권 교체가 되는 바람에 그 정상회담의 성과는 지속되지를 못했지만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그때 그 비서실장으로서 그 모든 걸 주관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 화상회의가 됐든 뭐가 됐든 어떤 남북 정상회담을 다시금 트라이하는 이런 부분들은 뭐 있을 수 있고 또 그때 국민의 정부 시절에 그 정상회담 그리고 이게서도 관여했던 그 박지원 장관이 지금 국정원장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움직임들은 서로 스텝을 맞춰가면서 아마 저는 목표로는 추진할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개성공단 문제만은 문재인 정부에서 좀 미국 간의 어떤 긴밀한 협의와 이걸 통해서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 바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이든은 정말 호락호락하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 미국 의회의 상원 외교위원장을 오랫동안 해왔고, 그래서 미국 특유의 어떤 그런 국제 정치, 국제 전략에 능통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말로서 동맹, 파트너십, 다자주의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마 그것이 세계 최강국의 미국의 이해를 기반으로 한 이 외교 정책이다, 전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외교안보팀이 강경화 외교장관은 교체가 됐지만 여전히 처음부터 그 팀 그대로인데 결국은 이 팀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은 하루빨리 그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이 협상 성과 이게를 갖다가 떨쳐버리고 정말 새롭게 그 바이든 미 행정부와 차근차근하게 협의하면서 우리가 실익을 얻을 수 있는 걸음으로 좀 나가길 바람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우리 2월 자담회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네.